선택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선택해서 해결될 거면 하면 되죠. 선택을 할 수 없으면 설득이라도 하자. 사실 한중 관계는 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한반도에서 대중국 견제로 이어질 거다.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이 6년 만에 베이징에서 성사됐는데요. 이번 회담은 중국 측 초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 한중 관계가 특히 사드 이후에 2016년입니다. 굉장히 경색이 됐고 특히 뭐 중국에서는 안 내렸다고 하지만 한한령이라는 게 있었고 한류 금지죠. 우리는 그거에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제 경색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경색이 돼 있었는 것보다 더 심했던 거는 국민들 감정이 굉장히 상했어요. 중국 그러면 아이나 싫어.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새 정부하고 좀 얘기를 아무래도 하려고 하는 게 강하죠. 그래서 중국이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확고하죠. 한중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다. 이거를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야겠다. 포회 평등의 양자 관계를 만들겠다. 사실 솔직히 이제 중국의 대북 역할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겠고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삼각 협력을 좀 강화해서 북핵으로부터의 위협을 좀 어떻게든지 제어해야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저렇게 나오면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되면 한반도에서 대중국 견제로 이어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 8월 18일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각 협력 회의가 딱 벌어지고 나서 중국이 볼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나라가 뭉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군사협력도 있지만 기술협력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한국, 일본이 기술력으로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데 또 효용성을 발휘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올해 이제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을 이제 우리가 개최국입니다. 하게 됐고, 그러면 이게 의제 설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왕이, 이제 외교부장 겸 정치국원, 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중 관계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풀어야 된다. 이때는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한중 관계는 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북핵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중국은 북핵을 북한이 왜 만드느냐. 미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하니까 계속적으로 고도화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원래는 미국을 겨냥해서 한다고 그랬다가 요새는 남한에다가 쓰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 중국도 이제 그런 큰 문제는 그거는 어떻게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양자 간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랬더니 이제 중국은 FTA를 들고 나왔고 우리는 뭐 이 탈북자 강제 송환 이런 거 서로 속에 있는 말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출발이었다. 저는 이런 회담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이 한일중 삼국 회담을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흐름에서는 첫 단추를 잘 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일중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의제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에
뭐 좀 얻어낼 거,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글쎄요, 같아요. 진짜 어려운데 우리도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건데 이 사실 한일중 삼국 정상회담은 98년에 만들자고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열렸고 올해가 이제 9차로 우리가 했는데 이 3자가 이 삼국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입장이 다 달라요.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3자 시스템을 통해서 한반도 안정, 북핵 위기 제어 이런 쪽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지 않겠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한국은 미국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좀 그런 쪽의 견제, 균형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죠. 지금 사실은 중국한테 동남아를 다 잠식당했단 말이죠. 원래 거기가 일본의 그 무대였는데 좀 생각들이 셋이서 삼국이 다 달라요. 다른데 근데 이 세 나라가 사실 인구만 해도 5분의 1이 넘고 세계 인구에 GDP도 세계 뭐 거의 4분의 1에 육박을 하잖아요. 세계 조선업의 97%를 이 세 나라가 해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80% 하죠. 타이완이 뭐 여기 안 들어와 있지만 타이완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80% 한단 말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럴 만큼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중요한 지역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요번에도 협력하자 엄청나게 많이 내놨어요. 3자의 합의보다 이걸 통해서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한중 외교안보 대화 뭐 이런 거를 하자라든지 1.5 트랙 전략 대화를 하자라든지 공급망 협의체를 재가동하자든지 투자 협력위원회 13년 동안 안 했었거든요. 그거 다시 복원하자든지 이거 오히려 양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중국이 사실 이 회담에 참여하는데 약간 소극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에 한국하고 일본은 같은 편이 된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중국이 이 삼국 회의에 참여하면 자칫 잘못하면 2대1 싸움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았죠. 그걸 사실 한국이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단초를 마련을 했으니까 이 모멘텀을 잘 살려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리창이 최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중국을 대표해서 온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뭘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한 그 실무 협의들 이게 지금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왔었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제일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상징적인 게 훨씬 크죠.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뭐 이런 것 때문에 4년 5개월 만에 열린 거잖아요. 세 나라가 어쨌든 협력을 해서 이 뭔가 이 흐름을 끌고 가자라는데 움직인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공동 선언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문서, 그 안에 다 담겼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례와 무슨 문제 있다고 안 열고 그러지 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 코로나 팬데믹 때 정상회견은 전 세계에서 하나도 안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다 핑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회의는 정해진 시기에 꼭 열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굴을 대면을 해서 이렇게 본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가 성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력으로 이게 다시 봉합이 됐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 협의에서 어떤 게 이루어질지. 물론 이제 뭐 FTA 2단계 문제라든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면 돼요. 안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안 만나면. 근데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 또 북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뭐 8시간 만에 정찰 위성을 또 발사했어요. 또 북한의 행동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국내에서는 뭐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안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실패한 회담이다. 그랬는데 공식 외교 문서인 공동선언에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한 거죠.
반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세 나라가 모여서 이 한반도의 안정,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흐름은 잡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북한이 원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나타난 게 이제 러시아와의 그 밀착이거든요. 푸틴과 김정은 간에 또 정상회담을 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나 탄약, 뭐 미사일 이런 게 필요한데 좀 러시아가 없어요. 북한은 재고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하도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약간 중간자적 입장이라고 그러죠. 중간자적 이익을 좀 보려는 그런 행보를 하는데, 겉으로는 중국도 북한과 러시아의 뭐 그 두 나라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자기 밖으로 벗어나 가지고 이 두 나라가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중국과 북한 간에는 앙금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북한 문제 때문에 한미가 더 밀착이 되고, 결국은 한미일 삼각공조도 더 강화되기 때문에 북한을 계속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역할을, 형태로든가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또 한국이나 뭐 미국한테 보여줘야 되고,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앞으로도 이걸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저는 중국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중국이 과거와 같은 형태보다는 조금 진전된 실질적인 조치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중 간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한미도 북한 얘기하고 미중도 북한 얘기하는데 한중은 북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2 외교안보 대화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정리가 되면서도 굉장히 국제 정세가 많이 꼬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의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글쎄요, 뭐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고민한 거죠. 물론 이제 그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고민은 상대적으로 덜 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미중이 그 갈등이 또 최근에 시작이 되니까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중국과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는 안보적 차원에서 동맹국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사실 선택해서 해결될 거면 하면 되죠. 뭐 일본 같은 데는 미국을 선택했잖아요. 우리는 그러기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쉽지 않다. 선택을 할 수 없으면 설득이라도 하자. 우리는 상황이 이러하니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설득의 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북핵 문제가 방향성을 잡고 이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한미동맹 이 부분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그런 차원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중국은 국가 핵심 이익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핵심 이익이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외교 원칙으로 정확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국과 중국한테 설득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미국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야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을 대상으로 우리의 원칙을 정해서 가는, 모든 정부가 고민하는 거였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한국의 뭐 중소제조업은 거의 설 자리를 잃는다.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한국 문화가 한류라는 정말 새로운 아이콘으로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고,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일종의 질시가 많이 들어있죠.